꼬일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알기 쉽게 쭉 펴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탑 3.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두 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게 꼭 듣고 싶었어요. 우리 앵커님의 탑 3. 탑 3. 딱 들어와요. 예. 탑 3를 왜 기다렸냐면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 저희가 지난주에 또 함께 할 때 이 기자회견에 대한 뭐 해석과 평가를 두 분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상당히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앤 최상병 특검. 자, 앞서서 저희 뭐 이슈 브리핑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주로 주목한 부분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과 그리고 뒤에는 거부라는 말이 좀 따라 붙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사과에 대해서 또 뭐 괜찮게 봤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워낙 오랜만이다 보니까 예. 뭐 여러 평가가 쏟아지지만 저는 잘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말하는 good or bad 의미를 떠나서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되고. 잘했다. 그렇죠. 그리고 기대에 다 부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매체를 다양하게 해서 뭐 보수 진보 쪽 다 중진 기자분들하고 좀 취재를 해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물어봤더니 대체로 그래도 소통하는 노력은 보이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아내인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사과한다. 예. 그런 대통령의 사과 부분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볼 때 진보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매체의 중진 기자분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좀 많이 이제 최상병 특검이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제 대통령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작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 검찰의 수사 또 공수처의 수사에 그러면 내가 오히려 더 특검을 주도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한 것까지 한 것은 그래도 진전된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한번 우리 평론가님 얘기도 들어볼게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았다. 잘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걸 못했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직접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는 점에선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걸 다시 확인했다고 하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민심은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은 지난번 이제 총선 직후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랬잖아요. 국정 방향은 옳다. 그러니까 세심한 어떤 홍보나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 자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통은 좀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국정 방향은 내가 했던 방향이 옳고 맞다. 이걸 다시 확인해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질문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네. 사과라는 표현에 너무 주목하게 되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데 우리가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은 늘 사법적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가 제일 우선순위의 어떤 기준으로 그동안에 국민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예. 다른 특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여론들이 있는 상황이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달래기 하는 차원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형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숨겨진 말에는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조금 다른 의견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이원석 검찰에서 어차피 신속한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게 늦었다, 뭐 김건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 대통령이 뭐 어떻다 저떻다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영향을 끼칠 그렇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이라는 것이 결국 봐주기 시기 되면 그때는 이제 특검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금 이 부분이 결국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검찰 수사를 강조하면서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분명히 시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날 재의결이 되고 또는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또 그때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일단락된 건가? 아니죠. 계속 여론은 들끓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또 조국 혁신당과 함께 또 제3, 제4, 제5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시점을 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2028년에 검찰 수사 끝나고 나면 그때는 임기도 끝난 이후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뭐 가령 9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그때까지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 안 나온다면 특검을 해보자. 이제 조금 그런 조금 방향으로 더 전향적인 게 가는 필요했다. 것도 좀 검토를 해봤음직하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그러면 좀 더 국민들이나 지지층들이 좀 더 단단하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네, 글쎄요. 뭐 나중에 결과는 또 봐야 되겠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뭐 알 수는 없으니까요.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검찰이 하필이면은 기자회견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뭐 약속 대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시점이 공교롭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여러모로 해석 여지를 남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공수처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뭐 출근 문제를 얘기할 때나 아니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실에서 마치 언론하고 짜고 공작을 펼친 것처럼 그렇게 공격한다거나 왜 수사 똑바로 안 하냐고 한다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죠.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막 언급해도 괜찮은 거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특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게 나와도. 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뭐 이번 달 내에 수사 결과 내놓겠다 이렇게 디올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뭐 같이 한번 소환했을 때 같이 조사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건도 지금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찰이 일단 수사 종결을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재표결이 될 텐데,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이탈표 셈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앞서서 저희 브리핑 시간에도 따져봤습니다만 18표가 넘게 빠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제가 옮겨서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2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21대 국회에서 이번 국회죠. 이달 28일경에 대통령이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되는 그 시점이더라도 저는 이탈표가 17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후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있다면 저는 이탈표가 상당히 많고 뭐 20표, 25표도 나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는 대통령 선거와 차기 대선 후보를 더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도 3년이나 남아있어요. 예. 지금 오늘이 딱 3년째 남아있는 날 아닙니까? 5월 10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리더십까지 끊겨버리면 뭐 우왕좌왕 좌왕우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많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2표는 확인 가능합니다. 김웅 지금 오는 28일 같으면은 김웅 현역 의원, 예.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예. 두 사람 정도는 찬성표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핵심으로 짚어보고 싶은 건 어쨌든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의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뭐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보다 정치 내부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예. 배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보다 뭐 더 격한 표현도 썼지만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곧바로 입장을 냈잖아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배신이라는데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그거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총선 참패했어요. 국민의힘이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또 앞으로 좀 더 지지세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무기명 투표가 되겠지만 제2 요구권을 행사한다면은 그러면은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질 거야라고 나선 사람은 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적으로 낙선 낙천자들이 한 50여 명 되는 거잖아요. 낙선 낙천자 가운데 출석을 안 해요. 그럼 배신자로 찍히는 거죠. 그리고 낙선 낙천자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티가 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 지지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21대 국회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또 22대 때 다시 또 지금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부담을 다 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최소한 뭐 일부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의원 20표 가량의 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불출석하는 정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이후에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한 주목도 네.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질문과 조금 다른 부분을 짚은 듯한 이제 답변이 나온 건데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인지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도 본인이 원한 답변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추가해서 혹시 이 보고서 관련해서 이첩되는 거에 대해서 또 누가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경로하셨거나 격분하셨는지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추가 질문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는 이것이 지금 이제 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되는데 그러면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호주 대사도 전 국방부 장관도 곧 소환돼 조사를 받겠죠. 그 관련자들이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지금 뭔가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거 좀 검토를 다시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걸 어떤 사람은 격분으로 생각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배종찬 소장이 목소리가 항상 격분해서 방송을 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여러 그 기준 잣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총선에 나갔던 한 낙선 후보자마저도 현장에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다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들도 신경이 쓰여서 굳이 그런 걸 다 답변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일단 저는 의도적 회피이자 의도적 알리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의도적 회피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경로로 인해서 수사 외압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 의도의 질문이었죠. 예. 근데 윤 대통령은 동문서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 그러니까 경로라고 하는 표현을 질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니라 왜 사병이 재난 현장에 가서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사병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질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경로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한테 질책한 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이 됐는지 모르지만 김기환 사령관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한테 곡해가 돼가지고 얘기가 간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의도적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뭐 법리적인 부분까지 다 따지자면 좀 어렵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였잖아요.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현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 보고 말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윤 대통령의 과거 경력하고도 맞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좌천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국감장에서 나와서 한 말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잖아요. 예. 그럼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을 폭로한 당사자로서 피해를 봤던 피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박정훈 대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윤 대통령하고 과거 모습하고 겹치지 않나요? 그럼 윤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처지를 잘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합니다. 군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왜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어제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야당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특검법 뭐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2대 국회 뭐 초반부 역시도 여야의 극한 강대강 대치 예상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을 믿어 달라. 그리고 뭐 이전에 국정농단이나 법리적으로 우리가 뭐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법리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또 사안별로도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장에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뭐 관련자들이 뭐 어떻게 김건희 여사나 또는 뭐 관련 관계자들이 뭐 법적인 수사나 이런 데부터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도 그걸 계속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야당은 우린 그것도 기다려줄 수가 없고 그냥 기존대로 우리가 판단했던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밑도 끝도 없는 한도 끝도 없는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저는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특검과 사정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 거다 보니까 뭐 거부권을 뭐 수십 회 했다라는 기록이 남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될 거고요. 이미 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쓴 거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정치는 원래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생각이 다른 뭐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총선 민의를 해석하는 방식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네.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 문제 건으로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민주당하고 반전이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나 이런 것들에 다 묻히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부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민주당의 잘못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질책하려고 했다 그러면 회초리를 들려고 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았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수사 외압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하는 흔적들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통신 기록을 보니까 전화가 계속 오고 가고 갔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경로에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사병이 이렇게 가서 군대 가서 숨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으니 특검으로라도 털어버리자고 툭 털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받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민심하고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야당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야당은 또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건 서로 간의 책임을 떠미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21대 국회 첫 시작부터 대통령이 거부권 정국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든 책임을 저는 비켜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준비된 주제들이 2개가 더 있으니까요.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슈앤피플 2부 문 열었고요. 계속해서 정치 탑3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질문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꽤 됐는데 신스틸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표정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배종찬 소장이 배추도사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예. 저는 회복 중. 예. 이 벤의 가창력이 대단하죠. 벤의 노래 중에 연애 중에 있습니다. 연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노래는 안 되겠습니다. 노래는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회복 중이다. 저는 이제 첫 질문에서는 결별이다. 헤어질 결심. 예. 또한 이미 헤어진 결심. 헤어진 관계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갈등이 있었던 건 맞고.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기자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생각, 만나게 되느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 그 관계가 궁금했는데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친하다. 우리 언제 밥 먹기로 했다. 괜히 오해하지 마라. 홍준표 시장 만났다고 해서 내가 동훈이랑 멀어졌는지 아니냐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랬잖아요. 앞으로 정치인이 됐어요.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질문 안 나왔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위원장과 완전한 결별 이렇게 다 헤드라인 실렸을 텐데 두 번째 질문이 가니까 안 그랬잖아요. 밥도 먹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20년간 동훈아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관계. 정진석 비서실장 안 그래요? 이렇게 이제 상황 전개 실제 없는 내용도 일부 제가 내용 전개상 집어넣습니다만 그런 걸 본다면은 뭔가 총선 국면을 기점으로 해서 좀 끌끄러운 관계화 돼버렸다. 그런데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인기가 많은 차기 정치 지도자와 또 각을 세우는 것은 이전에 20년의 관계를 떠나서 썩 좋을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끌끄러워졌고 많이 거칠어졌는데 좀 회복 중. 예. 회복 중. 연애 중이 아니라 회복 중. 노래를 좀 할까요? 아니요. 노래 이제 한번 들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정리를 다시 하면 참모를 통해서 총선 전에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물어보는 게 이제 첫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정된 기자회견이 쭉 거의 다 진행이 되고 끝나갈 때 추가 질문으로 오찬 불발 이후에 접촉을 시도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이 나온 게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회복 중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멀어지고 있는 중.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만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지만 해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한 위원장이 물론 이제 건강상 이유를 대긴 했지만 실제로 그건 이유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원들하고도 만나고 당직자들하고도 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당직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건강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못 만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실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도 저도 그런데요. 감기 걸려서 골골하더라도 이번에 안 만나면 또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면 나가거든요. 콜록거리더라도. 근데 물론 선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갔다? 그건 좀 사실은 납득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예. 그만큼 쌓인 앙금이 많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언론을 인용해서 여권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신문 명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 오늘 보도한 걸 보면요. 여권 관계자의 멘트가 두 사람의 멘트가 들어있어요. 한 사람의 멘트는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정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관계자, 여권 관계자는요.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그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도 깜짝 놀랐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한 위원장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다. 1, 2차 충돌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다가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죠.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죠. 나경원 당선인 만났죠. 만나가지고 다 같이 식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한 위원장이 그냥 혼자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나는 건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정치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정치인의 10명한테 물어봐도 10명은 다 그건 아닐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리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총선 때 그런 국면이 이제 전개됐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20년간 자신과 함께 검찰에서 몸담았던 한 전 위원장과 계속 각을 세우는 게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한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 좋아졌던 어떤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걸 따져본다면은 뭐 공천이었느냐 또는 비대위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이 앙뚜안했더라고 이야기한 거냐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치라는 것은 아주 가까워졌다가도 예. 아주 멀어졌다가도 다시 아주 가까워졌다가도 하루에도 12번 뭐 1년이면 1000몇 번씩 변덕질을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회복 중 연애 중 노래 부를까요? 아닙니다. 회복 중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전당대회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질문을 안 그래도 드리고 네. 싶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더 많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전망하시는지요? 조금 안 나오는 쪽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별이다. 또는 완전한 결별을 결심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 예. 이건 뭐냐면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구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이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경쟁력이 조금 이제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한동훈 17%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은 넘지는 않지만 45%다. 근데 45% 정도 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 45% 정도 된다는 건 대통령을 조금 의식은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대통령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 그죠? 대통령 앞에서는 마이웨이 부르면 안 되겠죠. 마이웨이.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지금 TK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28%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이지 않아요. 이게 적어도 한 폭발적이다. 대구 경북에서 50% 이상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 이상이면 한번 감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당대회 룰도 아직 당원 100%에서 안 변경됐잖아요. 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PK예요. PK에서 이재명 20%, 한동훈 20%예요. 이 정도면 뭔가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의 길을 본인의 마음먹은 대로만 단행하기에는 압도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 좀 신경을 쓰면서 당장 올라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좀 지켜볼 것이다라고 예. 전망해 주신 거고요. 그 경선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 위원장이 보고 있겠죠.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마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총선 어쨌든 간 지휘했던 입장이잖아요. 참패 이후에 뭐 어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 나올 때마다 따박따박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유학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해외도 안 나가요. 예. 그리고 집 주변에도 자꾸 출몰해요. 나와요. 그 사람들도 다 만나고 다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곧 공식 행보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정치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무대에 오를지는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난 할 거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8월 전대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 전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건만 된다면 다시 올라야 그래야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완전히 접어두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가칭입니다. 신설 이 문제인데 어제 이제 뭐 모두 발언격인 국민 대담에서도 예.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도 언급이 됐던 문제입니다. 가칭인데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뭐 이거 좀 파격적인 겁니까? 파격적이라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정책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통령의 이 성과 또 국정의 좀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의제가 뭔가 생각했을 때 저출생 대응 기획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저도 이제 민주당 쪽 관계자들 몇 분을 이렇게 취재를 좀 해봤더니 어제 기자회견 다 떠나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는 그래도 눈에 들어왔었다. 어떤 평가를 떠나서 그런 이제 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 가지고만 되는 것도 여성가족부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달라붙어야 되는 일일 거예요.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일각에서는 뭐 인구보다 어쩐다 그러는데 조금 아쉬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이 모두 발언에서도 이걸 한 10분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뭐 사회부총리 정도 수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책임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구성의 저출산 고령위원 그러니까 좀 더 내부 스타디를 해가지고 또 지난번에 조금 이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빨랐다면 29일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거 좀 강조하면서 이걸 여기 여야가 따로 있느냐 또는 기자회견 할 때도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딱 김수경 대변인이 누가 발표하실 거 YTN 뭐 이렇게 전에 그때 아예 저출산 응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관심 있는 분 없어요? 질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반응을 끌어내는. 예.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3분 30초에서 한 4분 정도 더 관련 설명을 더 한다든지 예. 좀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근데 뭐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그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를 마다할 국민도 없고 비판할 국민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반적인 대책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의 스타일 보면요. 총론은 강할 수 있겠지만 강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전 버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있잖아요.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에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뭘 논의했어요? 근데 그게 이쪽 대응계획부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했었던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같이 이걸 기대감을 좀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를 주는 게 맞다. 사회부총리까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원회를 그냥 대응 기획부로 만든다는 얘기, 조금 더 조직을 확대시킨다는 건데 집행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다른 부처를 다 지휘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될까? 또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굉장히 절박하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지원금을 준다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쟁 완화부터 양극화 해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 젊은 층에 관해서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는 대응기획부가 됐으면 좋겠다. 예. 지금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김성환 평론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협조 중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애 중, 회복 중, 협조 중 노래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박정희 정부 때 경제기획원이 산업 성장 이끌었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또 비유를 하면서 좀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는 야당도 앞으로 뭐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이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할 리는 없을 것 없겠다. 같고요. 그런데 부처를 만약에 만든다면 어떤 정도 실행력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부처로 만들 것이냐. 이런 강론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뚝뚝 떼가지고 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짧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소통할 때는 예. 이 주제를 더 부각시키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도 여기서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